주기율표에 대한 좀 간략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해 줄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20분 동안 나오는 이야기 중에 아마도 시험 문제로 한 3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감히 짐작해 봅니다. 자, 먼저 현대 주기율표 우리가 아는 거 먼저 정리할게요. 현대 주기율표 모르는 사람 없을 테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를 먼저 정리할게요. 1번은 수소, 3번은 리튬, 수소, 리튬, 베릴륨, 풍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르, 네온, 그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자번호 20번까지만 외우라고 하잖아. 그 이유가 이제 오비탈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됩니다. 21번이 스칸듐인가 그래요? 스칸듐, SC? 스칸듐? 21번. 꼭 맞았어, 21번. 스칸듐. 21번이 스칸듐인데, 봐봐. 스칸듐을 21번을 그려보면, 오비탈 모형이야. 1s2, 2s2, 2p, 6, 3s2, 3p, 6, 10개, 18개, 아직 멀었네? 그 다음에, 어디지? 4s죠. 4s2, 그 다음에, 3d인가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2p, 3s, 3p, 3d. 3d죠? 3d. 다시, 10개, 18개, 20개, 그죠? 여기까지가 딱 20개죠? 20개죠? 근데 21개를 넣어야 되니까 굳이 한 개의 전자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3D에다가 하나 집어넣어요. D에다. 바로 이 D 오비탈이 아주 이상한 오비탈입니다. D 오비탈이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21번부터가 D 오비탈이 시작되는 순간인 거야. D 오비탈은 성질을 예측할 수 없는 오비탈입니다. 그래서 21번부터는 우리가 성질을 예측할 수 없어. 왜? 전자가 D 오비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21번부터는 우리가 성질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요. 여기까지는 성질이 아주 좀 정확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0번까지의 원소를 뭐라고 표현하냐? 아주 전형적이야. 전형 원소라는 말을 써요. 전형적이야. 얘네들은 성질이 딱 정해져 있어. 되게 전형적이야 라고 표현하는데 21번부터는 야, D 오비탈이 시작되기 때문에 야, 성질이 이때 다 달라. 그래서 아주 전이적이야. 전이 원소라는 말을 써요. 이자가 다를 이자입니다. 너와 나 이별이야. 그때 이자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자. 전이 원소 전형. 그래서 21번부터는 외우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외우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굳이 성질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이제 화학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세로줄을 1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세로줄 2족, 세 번째를 13족이라고 하죠. 이 중간에 껴있는 것이 있어서 쭉 원래는 범위가 떨어져 있습니다.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로줄을 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가로줄을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해서 몇 주기까지 존재하냐? 7개의 주기까지 존재합니다. 정리하면 현대의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18개의 족과 7개의 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현대 주기율표가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약간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3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2번에서 소개를 할 거예요. 주기율표 완성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주기율표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좀 보여줄 텐데,
여기를 지울 테니까 여기다 쓸게요. 주기율표 완성 과정. 자, 3명의 사람이 등장을 미리 하고요. 그리고 쫙 구별이 돼서 마지막에 1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암기법인데요.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이쪽은 옛날 사람들. 여기는 최근 사람 1명이라고 보면 돼요. 최근 사람 이 사람이 이걸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옛날 사람 3명 정리할게요. 첫 번째 사람은 되게 이름이 긴 사람인데 데베라이너. 두 번째 사람이 뉴렌즈. 세 번째 사람이 멘델레예프입니다. 이때 키워드가 옛날이잖아. 옛날이니까 기술적인 개발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절. 그리고 옛날이니까 63종의 원소밖에 발견이 안 됐던 시절을 먼저 못 받고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는 몇 개의 원소가 있냐? 전체 118개의 원소가 있거든요. 118개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63가지밖에는 발견이 안 됐던 시절이라고 일단 못을 받고 시작하면 좋아요. 자, 그러면 데베라이너는 63종 원소를 쭉 갖다 놓고 어떻게 일단 배열을 하냐? 자, 원자량순으로 배열합니다. 잘 들어. 1번, 2번, 3번은 모두 통틀어서 당시에 기술의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원자의 질량밖에 잴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 원자의 질량.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원자량. 그래서 원자량 순서대로 이거 쭉 배열을 해보는 거야. 원자량 순서대로. 왜? 기술이 이거밖에 안 됐어. 결론부터 말하면 이 마지막 사람의 이름이 바로 모즐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었냐면 X선 연구 방법을 통해서 양성자의 개수를 셀 수 있게 되었고요. 양성자의 개수를 셀 수 있게 되어서 이걸 가지고 뭘 매겼다? 원자 번호를 매길 수 있게 된 게 이때부터예요. 그래서 무슨 순으로?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이 가능했던 시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이딴 기술이 없었다. 그래서 절대로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할 수가 없었다라고 일단 기억하면 돼요. 제일 많이 나와. 원자 양순이냐, 원자 번호 순이냐, 누구부터 원자 번호 순이냐 이런 거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문제입니다. 구분해주고요. 자, 그다음에 그 각각 사람들이 말했던 거 정리하면 되는데. 데베라이너는 자 64종만 딱 놓고 봤을 때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우리는 알고 있죠? 같은 족이니까 성질이 어때요? 같죠? 당시 발견된 것만 딱 놓고 봤을 때 3개씩 3개씩 여기도 3개가 성질이 똑같네? 오케이, 그런가 보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신은 위대하셔갖고 63종의 원소를 딱 3개씩 성질이 같게 만드셨나 보다. 라고 그냥 결론 내린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야? 새쌍원소설입니다. 새쌍원소설. 3개씩 성질이 비슷하다. 하지만 아니죠. 우린 알고 있죠. 몇 개까지? 7주기까지 성질이 비슷하니까 7개가 성질이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죠? 7개가 성질이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잘못됐죠? 뉴렌즈는 뭐냐면 이걸 질량순으로 배열하니까 리튬의 성질 있잖아. 그래서 질량이 하나 커지니까 성질 달라져. 질량 하나 더 커지니까 성질 또 달라져. 3번, 4번, 5, 6, 7, 8번째 오니까 또 성질이 똑같아져. 리튬은. 그죠? 8개마다 성질이 반복되네? 이걸 알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옥타브설입니다. 옥타브가 뭐냐면 1옥타브, 2옥타브가 8개 음마다 이제 옥타브가 올라간다고 표현하잖아. 옥텟규칙, 옥토퍼스 다 8을 뜻하는 말입니다. 8개마다 성질이 반복된다라는 걸 처음 알아낸 사람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자 양순으로 배웠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었고요. 자, 멘델레예프는 2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누구보다 유명하다? 모즐리보다 훨씬 유명해요. 그래서 원자번호 101번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딴 멘델레뷸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을 정도입니다.
왜 유명하냐? 첫 번째, 이 사람은 러시아의 어떤 교수였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칠 때 두서없이 막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배우는 사람도 힘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또는 카드에다가 원자의 이름, 원자의 질량, 이 원자의 밀도 등 여러 가지 성질들 써놓고 이거를 같은 성질끼리 반복하게, 그러니까 원자량 순으로 쭉 배열을 하되 성질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조합해서 맞춘 거야. 다시 말해서 최초의 주기율표의 형태를 만든 사람이야. 최초의 주기율표 형태를 처음 만든 사람이라는 게 멘델레프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도명이. 여기 규소 밑에 B였죠. 우리는 여기 표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당시에는 이게 발견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 멘델레프가 쭉 배열하다 보니까 여기가 뻥 비는 거야. 근데 요 밑에 있는 원소는 또 발견이 됐었단 말이야. 그래서 규소 발견되고 그 밑에 원소는 발견됐는데 요게 뭔가 비었어. 분명 얼마 안 가서 여기에 이런 원소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이런 밀도를 가지고 질량은 이 정도 되는 게 발견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 예언한 게 그대로 나중에 발견이 돼요. 당시에는 이거를 에카실리콘, 그래서 규소, 실리콘이잖아. 실리콘에 준하는 에카실리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붙였지만 나중에 발견된 녀석은 무엇이다? 게르마늄 또는 저마늄이라 불리는 물질이 발견되게 된 겁니다. 멘델레프가 예측한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발견이 된 녀석이에요. 자, 마치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원소를 예측합니다. 원소를 예측한 게 가장 유명해진 이유라고 보면 돼요. 예언가처럼. 하지만 이 세 명은 다 틀렸죠. 왜 틀렸어? 원자량 순으로 배열해서 틀린 겁니다. 지금 원자량 순, 이거 다 원자의 질량 순 아닌가요? 그래 보이죠? 하지만 원자의 질량 순으로만 배열을 하면은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 문제점을 지금부터 보여주도록 할게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여주겠습니다. 굉장히 작은 숫자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불을 좀 끌게요. 안 보이죠? 봐봐. 이게 원자량순으로 배열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 봐봐. 어디만 주목하냐면 여기 1.0079 보여요? 여기 4.002로 보입니까? 살짝 보이죠? 앞에만 잘 봐봐. 앞에만. 여기 6, 9, 10, 12, 14, 15, 18, 20. 문제 없죠? 원자량이야 이게. 그 다음에 여기가 22, 24 가고 있죠? 자, 그럼 어디가 문제냐? 쭉 가다가 여기 26, 28, 30, 32, 35, 39까지 문제 없죠? 자, 네, 여기 주목하세요. 18번하고 19번에 주목합니다. 18번은 자세히 보면은 써줄게. 39.948이에요. 근데 19번은 잘 보면은 39.098입니다. 뭔 소리야? 얘가 더 무겁죠? 옛날에는 얘랑 쟤랑 자리가 바뀌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봤을 땐 말도 안 되죠. 네온은 비활성 기체인데 칼륨은 어때요? 물에 던지면 터지잖아. 와. 근데 그 둘의 자리가 바뀌어 있었다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자량순, 눈뽕주의, 원자량순으로 배열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바꿀 필요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기술적 한계로 바꿀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무슨 기술? 액선 연구를 통한 기술을 통해서 무슨 순으로 배웠다? 원자 번호 순으로 드디어 배열하게 되면서 이런 오류를 해결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만들었던 걸 모조리 뜯어 고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름이 모즐리예요. 그죠? 모즐리가 모조리 뜯어 고쳤다. 그죠? 암기법이죠? 현대 사람이 누구다? 모즐리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표는 근데 아무데나 구할 수가 없어서 다운을 받아온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는 요거를 해볼게요. 자, 여기를 봅니다. 전자배치와 주기율 이건데요. 자, 수소 전자배치도, 리튬 전자배치도 그릴 수 있죠? 전자배치도 옵틱 규칙에 맞게끔 2개, 8 그려가면 됩니다. 쭉 그렸더니 일쪽인 녀석들은 원자과 전자가 모두 몇 개다? 1개였죠. 원자과 전자. 이거를 오비탈 모형으로 쓰면은 ns2로 표현된다. 뭔 소리야? 얘는 1s1이죠. 1s1이고 얘는 1s2의 2s1이죠. 그래서 끝에 원자과 전자 하나인 거 표현됩니다. 그리고 얘는 어때요? 1s2에 2s2에 2p에 6 채운 다음에 3s에 하나 채우죠. 마찬가지로 ns1, ns1, ns1의 형태로 표현된다. 그래서 여기 ns1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뭐만? 원자과 전자만 기호로 표현한 게 ns1입니다. 이해돼요? 이거 너무 낯설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 몇 개다? 하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결국은. 같은 방법으로 2족은 원자과 전자가 2개, ns2로 표현되고요. 13족은 원자과 전자가 3개라서 ns2의 mp1로 표현됩니다. 그려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14족은 원자과 전자 4개, 15족은 5개, 16족은 6개, 17족은 7개인데 중요한 건 18족은요. 잘 봐. 18족은 얘 원자과 전자가 몇 개처럼 보여? 마치 2개처럼 보이잖아. 하지만 얘는 원자과 전자가 아니죠. 왜냐? 다시 말하지만 원자과 전자라는 말은 2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 첫 번째, 최외곽에 존재해야 되고요. 최외, 가장 바깥이요. 가장 바깥에 존재하고 있죠. 근데 두 번째 조건이 중요해. 모두 화학 반응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요 2개의 전자는 어때요? 이미 안정하기 때문에, 그치? 화학 반응에 참여 안 해. 됐어요. 안정하거든요. 화학 반응에 참여 안 하죠. 그러므로 얘는 원자과 전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영기. 얘도 마찬가지, 네온도 마찬가지야. 옵틱 규칙을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으니까 맨 바깥에 있는 8개의 전자가 화학 반응에 참여 안 해. 참여 안 하죠? 그러므로 원자과 전자가 0개가 되는 겁니다. 류렌즈 아저씨가 옥타브설을 제시했잖아. 옥타브설. 딱 맞는 이유가 뭐냐면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빵! 그죠? 빵기잖아, 빵기. 다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빵! 이렇게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죠. 한 장 틱 넘기면 쌤이 그래 요 표가 완전 정확하게 맨 위에 턱 그려져 있죠. 이제 원자과 전자수가 반복되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그 8개마다 반복이 되고 있죠. 그죠? 좋아요. 자, 나머지 112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요. 자,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여기는 그냥 금속이 어디 존재하고 비금속이 어디 존재하고 이런 것들인데, 자, 보자. 이거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금속은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는 것들인데 우리 118가지 원소 중에 대부분이 금속인 거 체크. 대부분이 금속이고 비금속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껴있는 게 준금속들이고요. 그럼 금속은 어떤 특징이 있냐? 금속은 금속의 성질을 가지겠죠? 전기가 뭐 잘 통한다. 연성과 전성을 가진다. 뭐 전자를 버려서 양이온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금속적인 성질들 있죠? 그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기 있죠? 금속, 전자 잃고 양이온되기 쉽다. 실온에서 고체, 서로 잡아당기는 힘. 원자 간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세가지고 녹이기 힘들죠? 녹이기 힘드니까 상온에서,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금속의 특징들이거든요. 거의 고체다. 누구만 액체다? 기억할 거 이거. 모두 고체인데 수은만 액체인 거. 금속 중에 유일하게 액체인 거 수은이 있고요. 열과 전기 잘 통하는 것도 특징이고. 자, 비금속들은 반대로 음이온 되기 쉽고요. 물론 이 18쪽 같은 경우는 비금속이긴 하지만 안정하기 때문에 아무하고도 반응하지 않죠. 음이온도 되지 않습니다. 양이온 되지 않고요. 얘는 예외적이에요. 자, 그리고 실온에서 기체 또는 고체 상태를 가집니다. 자, 비금속은요. 탄소 같은 것들은 고체로 존재해요. 탄소, 연필심 같은 거. 근데 다른 것들 뭐 아르곤 기체, 헬륨 가스 이런 것들 전부 다 기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금속은 다 고체 또는 기체인데 딱 하나만 또 액체입니다. 걔가 누구다? 여기 나와 있는 브로민이라는 녀석이야. Br. 브로민만 유일하게 액체입니다. 그래서 전체 118가지 물질을 딱 갖다 놓고 누가 액체니? 그러면 딱 두 놈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수은하고 브로민만. 저희들만 액체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물질만 액체다. 금속과 다르게 열과 전기 잘 통하지 않게 됩니다. 중금속은 그 중간 성질을 가지는 것들이에요. 자, 동종원소는 그래서 여기는 예전에 배웠던 건데 알칼리 금속은 1족을 말합니다.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1족의 성질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알칼리 토금속은 2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인데 뭐가 붙었어? 토가 이 토가 아니라 토가 뭔 토냐면요. 흑토자예요. 즉 흙 속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원소란 뜻입니다. 흙 속에 많이 분포하는 원소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할로젠은 17족을 의미하고요. 비활성 기체는 18족을 의미합니다. 각 족마다 성질이 같다고 했는데 어떻게 성질이 같은지를 정리해 놓은 표니까 읽어보고서 좀 암기할 거 암기하면 됩니다. 자, 주기율표 내용까지 오늘 정리를 했어요. 고생 많았고요. 자, 수업 마칠 테니까 관련된 문제들 좀 풀어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집들 좀 풀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프린트를 못했네. 시험 대비 들어갑시다. 고생했습니다.